오늘 발표 주제는 먼저 첫 번째 발표 주제는 담원 홍대용의 혁신사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지원구 아산시청 학예연구사님께서 이제 발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장소가 지금 앉아서 발표를 하는 거라 조금 제가 앉아서 발표를 좀 하는 거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아산시청에서 근무하는 지원구라고 합니다. 오늘 대주제가 유교문화 통해서 이제 뭐 공직 가치를 좀 보자 뭐 이런 대주제인데 사실은 제가 발표하는 주제가 거기에 부합되는지 약간 조금 의문이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홍대용을 가지고 홍대용이 갖고 있었던 공직 가치가 무엇이냐를 고민하다가 갑자기 이제 혁신사상으로 좀 주제가 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홍대용이 꿈꿨었던 세상이 어떤 건지를 여기 오신 분들하고 같이 나눠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기로 홍대용은 실학의 선두주자, 북학파의 창시자 뭐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실학은 사실은 유학적 가치하고 좀 반대되는 개념들로 일반인들이 많이 접근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대용이 그러면 반성리학, 반주자학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이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탈을 붙여가지고 오로지 성리학 일변도였었던 조선사회에서 다른 것도 필요하다라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 저는 홍대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대용의 생애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발현됐는지를 쭉 한번 살펴보는 걸로 제 발제문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홍대용에 대해서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홍대용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연필로 쭉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홍대용은 1731년도에 지금의 수십 년 장산리에서 태어났고요. 천안입니다. 네. 어렸을 때 조부를 따라서 평양 구경도 좀 했었고요. 제가 도판들을 조금 준비를 좀 해갖고 왔습니다. 어렸을 적 지금 남양주에 있는 석실서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석실서원에서 홍대용은 당색이 노론입니다. 네. 그런데 스승이었었던 미호 김원행과 학문적으로 좀 반목이 좀 있었어요. 그 계기가 바로 여기 태생이셨던 명제 윤중 선생의 명제유구를 읽고 의문을 표시하면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겼습니다. 네, 이 뒤에 가서 많이 얘기를 할 거고요. 연암 박지원은 너무 유명해서요. 네, 박지원하고 친구 사이죠. 네. 이제남구에 보면 황윤석은 석실서원에 같이 동문수학했었던 인물입니다. 이제남구의 일기를 보면 홍대용에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뜻이고요. 나주 목사를 지낸 아버지를 따라서 지금에 있는 화순 무렴정에서 나경적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혼천이 개발에 진력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홍대용이 만들었었던 혼천의 일부고요. 네, 쭉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홍대용의 인생의 큰 전환점은 바로 북경, 지금의 북경 베이징인 그곳으로 연행을 갔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남천주당과 유리창의 모습입니다. 갔다 와서 조선사회의 큰 사건으로 비화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제1등인 논쟁이라는 부분인데 그 반대파에 있었던 김종우의 문집입니다. 네. 이 악기가 무슨 악기인지 아시나요? 다들 처음 보시나요? 네. 제가 영상을 하나 담아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이게 양금이라는 악기입니다. 네. 서양에서 들어온 검은고, 가야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양금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연주법을 누가 최초로 했을까요? 연주를 아시는 분? 네, 홍대용. 맞습니다. 네, 저희 문제는 아주 답이 쉽습니다. 네, 홍대용을 발표하기 때문에 홍대용입니다. 네, 미호 김원의 홍대용의 스승이시고요. 네. 담원 홍대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박학다식했었던 인물입니다. 수학에도 굉장히 지금 능력이 좀 뛰어났었는데 수학과 관련된 홍대용의 저술인 주예수용이고요. 네.
홍대용은 느지막이 음직으로 관직 생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한 10년쯤 됐나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홍대용의 저작물이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 혹시 기억들 나시나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소개를 하면서 네, 이슈가 좀 됐었는데 홍대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조를 네, 가르치는 네, 세자 이기사 벼슬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홍대용과 정조하고의 문답한 내용들을 네, 기록을 해놔요. 그거를 또 재밌게 풀어써서 책을 냈는데 홍대용 정조와 생각을 겨루다라는 책을 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네. 그 홍대용의 관직 생활은 뭐 뒤에서 잠깐 얘기하겠지만 뭐 그렇게 재미는 없었어요. 스스로도 그랬고요. 네. 홍대용의 친구 중에 이덕무의 관찰입니다. 네. 굉장히 좀 세필로 글씨를 작게 썼는데 이덕무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덕무는 서울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재산이 풍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그만 종이에다가 많은 내용들을 써야 되다 보니 글씨를 작게 씁니다. 네,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박제가의 초상이고요. 아이고, 이건 중국에 갔을 때 사귀었었던 엄성의 초상입니다. 네, 홍대용의 교지고요. 네, 홍대용이 도산서원을 방문했었을 때 썼었던 네, 기록이고요. 네, 홍대용의 묘소입니다. 홍대용은 1783년도 53세로 죽음을 맞습니다. 네, 왜 죽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아마도 관직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박지원이 남긴 기록을 보면 좀 그런 거에 대한 모습들을 좀 유추를 좀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좀 안타까운, 네, 또 오래 좀 사셨으면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홍대용이 혁신 사상을 갖게 됐었던 배경들을 좀 여러 가지로 좀 잡아봤습니다. 일단 가장 큰 전환점은 사고의 전환입니다. 생각의 전환.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뭐 집안에서 뭐 어르신들의 말씀도 듣고 인간관계, 친구관계 하면서 생각들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의 생각들이 한번 들어가면 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홍대용은 본인의 집안이 노론으로 당론이 계속 유지되어 왔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제의 유고를 보면서 소론의 얘기가 틀리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사고에 큰 전환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본인의 스승이었던 미호 김원행과 그거 가지고 논쟁을 거듭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홍대용의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홍대용이 다양한 사상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좀 가질 수 있는 네, 계기가 됐고요. 그것이 결국 큰 담원의 정신으로서 결실을 좀 맺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에 본 게 담원서에서 제가 직접 인용을 한 건데요. 큰 의심이 없는 자는 큰 깨달음이 없다. 의심을 품고서도 말을 얼머부리기보다는 자세히 묻고 분변을 구함이 낫다. 체면 때문에 구차히 합하기보다는 차라리 말을 다하고 함께 돌아감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네. 유학이 체면을 굉장히 많이 따지죠. 네. 물론 이제 그 속성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거고요. 진성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형식적인 측면에 함몰되기보다는 그 속에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자라는 그런 담원의 뜻이 있었고요. 또 담원의 어떤 인생의 큰 전환점이라고 하는 건 바로 연행을 갔다 오는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해외여행이 자유화됐기 때문에 뭐 어느 나라든 북한을 빼고는요. 어느 나라든 다 갈 수 있는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해외를 나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해외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오로지 갈 수 있는 게 선택받은 자로서 갈 수 있는 게 바로 중국을 갔다 오는 겁니다. 중국은 조선시대 인물들에게는 중국이 아니라 아마 세계로 인식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기존에 수많은 연행을 갔었던 인물들이 많은데 홍대용의 연행에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뭐냐? 홍대용이 살았었던 시대에 중국은 청이라는 오랑캐가 지배하던 청나라가 건국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소중화로 표방을 하면서 청나라의 오랑캐를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연행을 가더라도 우리는
청나라 사람들하고 말도 섞지 마. 약간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신단들은 청나라 인사들과 거의 교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홍대용이 그 금기를 깹니다. 홍대용이 청나라에 가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냐면 청나라의 문사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보고 듣고 오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행은 홍대용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었고요. 또 이후의 변화에 있어서 큰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또 특이하게 홍대용은 특이한 게 굉장히 많아요. 연행을 갔다 오면 조선인들은 기록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연행록을 집필을 하는데요. 보통 다 한문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홍대용은 특이하게도 두 본의 연행록을 남겨놔요. 하나는 담원실기라는 한문본의 연행록을 남겨놓고요. 하나는 을병연행록이라는 언문으로 되어 있는 연행록을 남겨놓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례예요. 연행을 갔다 와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본안집의 저자인 김종후와 제1등인 논쟁을 합니다. 요점은 뭐냐면 청나라는 오랑캐니 제1등이 될 수 없고 우리가 더 우월하다라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족이 아닌 오랑캐인 만주족과 어떻게 네가 이야기를 하고 올 수 있느냐, 교류를 하고 올 수 있느냐, 아주 창피한 일이다. 그렇지 않다. 홍대용은 기존의 화의관을 과감히 탈피하고 오히려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홍대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큰 과학 사상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사에서 굉장히 큰 족적을 남겨놓은 것이 분명하고요. 이러한 과학 정신도 저는 홍대용이 갖고 있었던 큰 혁신 사상과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홍대용은 서구에서 들어오던 발달되어 있는 어떤 선진 과학을 조선화시키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진력했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조선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니면 조선에서 고정관념화 되어 있었던 어떤 사상들을 이 서구의 과학으로서 전환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홍대용의 호가 담원이잖아요. 담원은 홍대용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연구실 하나의 당호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실을 농수각이라고 장명을 하고 그 한 칸에 담원이라는 당호를 걸어놔요. 그래서 담원이라는 호를 사용하는데요. 이 농수각은 우리나라 어떤 과학사에 있어서 과학의 획기적인 변화, 획기적인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성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인 위치를 알지 못해요. 대략의 위치는 알고 있지만 홍대용이 남긴 기록물을 통해서 복원을 해보면 대략 이런 형태로 복원이 됩니다. 홍대용의 저작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의산문답이라는 저작물입니다. 물론 과학사에서 어떤 분은 이 의산문답은 단순히 우화적인 소설에 불과하다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산문답에는 허자와 실홍이라는 가상인물을 등장시켜서 이 둘 간의 대화를 하면서 홍대용이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과 그거에 대한 해법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홍대용의 사상을 아주 재밌는 이야기 형식으로 그거를 그려놓은 건데 그거를 단순히 우화라고 평가절하를 해버리면 담원 홍대용이 갖고 있었던 혁신 사상을 우리가 미처 못 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산문답은 굉장히 짧습니다. 번역도 되어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그건 다음에 그래서 거기에 사상은 인물균 사상과 우주무한론과 역액춘초이라는 세 가지 사상으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상대주의를 기초로 합니다.
쭉 발표문 한번 참조하시고요. 시간이 좀 길진 않네요. 네. 홍대용은 음직으로 관직에 진출을 하는데요. 요 관직이 사실은 이 지금 공직자하고 조금 맞닿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정치가 우리가 굉장히 정치 싫어하고 증오합니다. 네, 정치인들 없어져야 되는 직업군 일입니다. 네, 직업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정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조선도 마찬가지죠. 관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사회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홍대용도 물론 그런 생각 때문에 나갔는지 사실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네, 정조를 가리키는 세자 이기사 벼슬이 내려왔을 때 드디어 출사를 하거든요. 저는 그 지점이 뭔가 홍대용이 차기 왕에 대한 어떤 사상교육이나 어떤 변화를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이입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들하고도 연동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정치사상을 볼 수 있는 게 이마경륜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홍대용이 주장하고 싶었던 건 기회균등, 특권 폐지, 평등 뭐 이런 걸로 함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대용이 갖고 있었던 학문관은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걸었고요. 또 지금으로 얘기하면 융복합적인 학문을 추구를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오로지 성리학 아닙니다. 네. 하지만 홍대용이 갖고 있었던 성리학은 반성리학이 아니고요. 탈성리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리학을 기초로 해서 성리학 이해의 학문도 같이 하자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봐왔던 성리학을 다르게 한번 봐보자. 네. 이러한 사상들이 나만 갖고 있다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네. 북학파라는 새로운 학파를 형성을 하고 이 북학파가 실사굿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학의 새로운 학파를 형성을 해서 어떤 조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홍대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북학파에 있어서 제목을 제가 누구인들 어떠한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대용은 노론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귀족 가문의 잘난 집안의 도련님 출신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신분에서 왕족 다음에 최고의 위치에 있으니 나의 친구들은 다 그런 류의 사람들만 만났어야 되는데 홍대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누구도 가리지 않아요. 네.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 인물들하고 여럿이 함께 토론하고 비판하고 논쟁하고 그로 인해서 북학파를 형성해 갔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대용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홍대용은 내가 주체라는 의식을 갖고 그 의식을 통해서 조선 사회를 새롭게 설계하고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조선 사회가 갖고 있었던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국가체계, 새로운 비전을 제시를 했었던 인물이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이 외부적인 요인들을 내재화해서 그것이 조선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었던 인물이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의식들이 바로 담원서라는 그의 문집에 담겨져 있고요. 다만 이 담원서는 홍대용이 죽은 다음 150여 년이 더 지난 일제강점기에 발간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조선이 홍대용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혁신의 의미, 혁신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아주 새롭게 하고 바뀌거나 고쳐서 아주 새롭게 한다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홍대용의 혁신 사상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느냐? 제가 몇 가지 키워드를 좀 뽑아봤습니다. 네. 하나는 상대성이고요.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거예요. 네. 그리고 다양성입니다. 네. 이건 홍대용의 담원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공관병수. 네. 모든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네.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고요. 네. 창의성, 융합성, 복합성, 평등성, 주체성, 합리성, 인간성, 자연성, 생태성, 공생성, 도전성, 실험성, 비판성, 개방성 등등등 이 모든 키워드가 홍대용의 혁신 사상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현대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 현재적 의미.
지금은 절대성의 시대에서 상대성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국가 중심에서 세계화 시대로 변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절대 생존에서 나만 잘 살아서 의미가 없습니다. 공존의 삶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창의성과 융복합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회가 바라는 인간상 이상적 인간입니다. 네, 일자형 인간이 돼서는 안 돼요. 네, 공자형이나 T자형 인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위도 넓어야 되고 아래도 넓어야 되고 그거에 연결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런 인간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매우 많은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성은 가능성을 말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상호 보완, 교환성, 비경계성, 비차별성 등등이 전제되었을 때 형성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대용의 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 이 시를 넣은 이유는 홍대용이 갖고 있었던 이미 18세기의 조선사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이 사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홍대용이 이 마지막 시를 제가 소개한 이유는 홍대용이 이 시를 통해서 본인이 많은 것들을 얘기했지만 이 사회가 바뀌지 않는구나 라는 본인의 회한이 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물론 이러한 회한이 홍대용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 본인이 뿌렸던 씨앗이 싹을 틔워서 이후에 조선을 바꿀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됐을 거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한다고 했는데 너무 길게 했네요. 제가 사실은 토론에 자신이 없어서 좀 발표를 좀 길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지원구 선생님께서는 홍대용의 삶 전반을 관통해서 그 흐름을 살펴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홍대용이 가지고 있었던 생애, 기록물, 공간, 정치 활동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제 포용성, 개혁성, 창의성, 실효성, 효용성, 나아가 주체성까지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상적 인간상을 제안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홍대용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속성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치가 아닐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기보다는 바로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으로는 두 분을 지금 모셨는데요. 남양주 시청의 다산 정약용 팀의 팀장님이십니다. 김형섭 팀장님 오셨고요. 그리고 김덕균 원장님이 저한테 중국 명함을 주셔가지고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원장님 김덕균 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먼저 김현섭 팀장님 먼저 토론 한번 들어볼게요. 한 5분에서 7분 정도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시에서 온 김형섭입니다. 제가 아마 토론을 요청을 받았는데 아마도 여기 나온 그 김원행이나 홍대용이 다 남양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남양주와의 관련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아주 소박한 생각으로 사실은 지금 발표해 주신 지원구 선생님의 발표 내용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다만 좀 제가 궁금한 거 이 발표문을 접하고 또 이 지금 우리 학술대회 주제하고 좀 관련시켜서 좀 여쭤보고 그래서 조금 더 제 역할을 좀 해볼까 하는데 첫 번째는 아주 근본적인 좀 질문이고 제 궁금한 점인데 홍대용하고 지금 말하자면 천안이나 이쪽 충청도의 지역 정체성과의 혹시 그런 전통이나 연관성, 그러니까 자양분이 분명히 천안이나 그 일대 지역적으로 그 지대역을 하고 있었을 텐데 홍대용이 이런 사고를 가지게 된 건 단순하게 너무 단순화시켜서 김원행과의 관계, 스승인 김원행과의 토론이나 그 김원행과의 관계에서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혹시 충청도나 천안, 좀 작게 보면 천안, 아니면 좀 충청도, 아니면 좀 이렇게 더 하면 청주나 천안에서 충청도의 그런 전통, 선배들과의 어떤 이 지역에만에 가지고 있는 자양분이 어떤 자양분에서 이뤘을까? 그런 자양분이 혹시 지금 발표하신 것 중에 공직사회에 어떤 주는 저희가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은 소박한 의심, 궁금함이 일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왜냐하면 정약용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석실서원의 공부법이 토론 중심 공부법입니다. 이거는 재밌게도 양주라고 하는 쪽이 대단히 넓은데요. 이제 예전에 이 조선시대 양주는 지금의 남양주부터 고양이 일대까지 아주 길게 북쪽으로 거의 다 양주인데 그 양주 중에서 지금의 남양주 지역, 의정부 이쪽으로 수락산, 불암산 이쪽, 그다음에 이쪽 경계로 넘어 있는 이쪽 양주는 독특한 생활 전통이 있고 그 전통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수용해서 자기들이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들기도 생산하기도 하고 자기가 수용해서 그걸 발전시키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석실서원의 토론 문화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서 정영 선생님 역시 토론 문화를 굉장히 잘 하고 이것들에 의한 집체적인 저술 활동도 같이 제자들과 토론하고 묻고 답하고 회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정영 선생님이 이 석실서원을 왕래했기 때문에 또 들었고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영 선생님이 그 지역 일대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담속찬이라는 책은 그 지역의 속담들입니다. 물론 전국의 속담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 속담을 누구하고 했냐면 김원행과 김창흡 그 위에 가면 이제 김창흡이 있는데 김창흡의 현손인 대선 김매손이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다 채취를 하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토론과 이런 듣고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그런 전통이 있는데 혹시 담원의 그런 사고나 이런 책에도 분명히 어떤 전통의 그런 자양분이 있지 않을까. 그 자양분이 여기 지금 관통하고 있는 뭐가 있다면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대를 막느라고 또 섭렵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많이 고민하셨던 터라서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주 좀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이 담원은 지금 상대주의적인 관점 그리고 그것이 주체성으로 연결되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게 됐다라고 하셨는데 상대주의적인 관점이 오히려 약간 제약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관점이잖아요. 그게 오히려 역으로 안 좋을 수도 있고 주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말하자면 열등감, 패배주의 약간 그런 쪽으로도 몰릴 수도 있는데 정영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면 나만의 문제로 나중에는 그렇게 바뀝니다. 처음에는 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가 하다가 내가 확고해야만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할 수도 있도록 인식이 바뀌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혹시 담원의 이게 상대주의가 똑같은가? 왜냐하면 공감병수라는 게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상대적인 관점하고 조금 어쩌면 저는 약간 부딪힌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왜냐하면 공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인다는 건 꼭 상대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더더욱이 나에 대한 주관이 더 뚜렷할 때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 부분의 관점에서 선생님 좀 사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조금 생각하면 주시고요. 다음 우리 김덕균 원장이 토론까지 듣고 말씀을 드려볼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연구 단장으로 퇴임을 했는데 원장으로 승격시켜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리고 6월 30일자로 한국효문화진흥원 연구단장 소임을 마치고 사실은 7월부터입니다만 양해를 구하고 한국과학중앙연구원에서 해외 한국학 지원 사업 거기에 이제 선정이 돼서 중국 산동사범대학 한국학연구소장으로 갑니다. 이 효문화진흥원에서 뭐 일했던 성과를 가지고 이제 중국 가서도 확장해서 할 예정이고요. 또 유교문화진흥원과 또 여러 가지 관심도 많고 연구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저의 욕심이 유교문화진흥원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함께 공유할 만한 내용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하튼 뭐 의욕은 여전히 많습니다. 퇴직은 했습니다만 또 다른 분야에서 연구 분야를 좀 같이 협력 뭐 대전세종연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영구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학과 공직 가치와의 관계성을 논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각도에서 잠깐 여기에 뭐 이 토를 달기보다는 좀 제 의견을 여기에 덧붙이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한 가지 저와 좀
결을 달리하는 것은 이 담원 홍대영 선생을 이 탈성리학이라는 표현 쓰셨고 반성리학은 아닌 것 같고 탈성리학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성리학 범주 내에서 성리학의 확장이 아닌가. 오늘 정정길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자학 자체 내에 어떤 그 자연과학적 원리도 그 방법론에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고 주자학의 원리를 가지고 자연과학을 발전시켰던 그러한 연구 논문도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자학의 성리학의 확장 차원에서 홍대영의 어떤 과학사상이라든지 창의적 어떤 내용들을 정리한다라는 것이 좀 더 어울리지 않겠나라는 저의 생각을 한번 더 붙여봅니다. 공직사회에 계셨던 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어차피 출연 기간이다 보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 많이 접촉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퇴임하실 때 보면은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무탈하게 공직을 끝낼 수 있어서 참 고맙게 생각한다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십니다. 근데 그 무탈의 의미가 아무 일 없었다라는 이야기로도 들릴 수도 있고 큰 일을 안 했다라는 이야기로도 들리기 때문에 상당히 저로서는 조금 저것은 아니지 않겠나. 뭔가 탈이 있었어도 큰 일을 하다가 실수를 나름대로 인정해주고 그것을 좀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공직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닌가. 그래서 담원 홍대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창의적인 사고 속에서 뭔가를 자꾸만 새롭게 하려고 하면서 그런 가운데 실수도 엄청 많았을 것 같습니다. 당시 비판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당장 화의관 속에서 남들은 다 이 명나라 이미 망한 지 100년이 넘어가는 그러한 명나라에 대한 어떤 그 정을 가지고 여전히 의리를 지키려고 했던 그 당대 모습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서 아무리 뭐 오랑캐라 하더라도 그네들과 교류를 가지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했던 그런 개방정신, 자율정신 그런 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은 현 공직사회 속에서 이러한 어떤 개방적 정신 그리고 뭔가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은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비난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공직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막상 저도 이 원래 박사 논문은 명말청초 황종이라는 이 학자를 썼습니다. 황종이는 1244년 명나라가 망하고 남명 정권이라고 해서 이미 청나라 정권이 들어섰습니다만 저쪽 남쪽 절강성 이남으로 가서 끝까지 명조 회복을 위해서 엄청 이 투쟁을 합니다만 이미 50년 정도 어떻게 그냥 가까스로 버티다가 망하는 현실을 보고 또 한대 지식인들이 청나라에 다 그냥 협조합니다. 그냥 그 사회에 묻어갑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이미 한참 지났는데도 여전히 망한 명나라에 대한 이 의리 정신을 계속 발휘하려고 하는 건 명나라도 포기했는데 명나라 유신들도 포기했는데 조선에서만큼 많은 그 의리 정신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오늘날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한국 전쟁 속에 미국이 도와준 것에 대한 그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오늘날의 의리 정신과 그대로 맥을 닿아가면서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뭔가 고마운 마음을 잊지 못하는 정서는 참 전 세계적으로 뭔가 좀 남다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은 사실 요즘만의 문제가 아니라 18세기 성리학자들에게도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 가운데 지금도 갖고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 홍대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을 정리하자면은 개방정신 뭔가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용의식이 강했다라는 것 이건 공직사회 속에서 홍대영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 관심 갖고 거기에 나름대로 힌트를 얻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율적 학문관 홍대영 쭉 나름대로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지원구 선생님도 발표 중간중간에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상당히 장자적 상대론의 이 공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들이 깊이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장자도 그렇고 또 불교적 의식도 그렇고 특히 이제 양미학적 사고까지도 홍대영의 사상 속에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자율적 학문관이 결국은 다양한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그러한 포괄적 의식 구조를 갖게 한다면은 저도 공직사회 속에서 자꾸만 폐쇄적 의식 구조 속에서 이거 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의식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공직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홍대영의 이러한 이 개방 정신 속에서 찾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개방 정신을 공직사회와 연관시킨다면은 많은 힌트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성입니다. 사실 성리학자들이 순수 윤리학, 도덕학, 철학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과학 정신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직접 몸으로 뭐 혼천이를 비롯한 상당히 과학 기기를 직접 만들기도 하는데 이러한 어떤 창의적 정신 속에서의 어떤 새로운 학문에 대한 관심이 실천적으로 드러난 것들 우리 공직사회에서 대단히 소중한 가치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홍대용 사상 속에서의 개방 정신과 자율성 그리고 창의성 이것은 공직사회에 응용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한 가지 오해할 만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성리학자들도 이런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성리학 자체 내의 내용을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너무 주자라고 하는 또 우암 송시열이라고 하는 또 윤중이라고 하는 노론과 소론이 나름대로 격한 논쟁으로 갔을 때 그분들의 어떤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수구적으로 갔던 것이 너무 폐쇄적으로 갔던 게 아닌가. 성리학 자체가 그랬던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성리학 자체의 방법론은 조금 전에 홍대영 선생이 갖고 있었던 개방정신, 자율성, 창의성 충분히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학자들이 폐쇄적이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이 학자의 이 성리학의 문제가 아니라 학자들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제한적 용어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이 정도로 논평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대용 학문, 그러니까 홍대용이 갖고 있었던 사상의 자양분이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그 학맥적으로 보면 그 석실 서문에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은 뭐 기록송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지역에서 그 자양분을 찾고 싶은 그 욕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외암 이간이라는 인물하고의 연관성을 좀 찾고 싶어요. 네. 왜 그러냐면 외암 이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물성 동의 논쟁이라는 조선시대 3대 논쟁의 주인공입니다. 네. 근데 외암 이간이 남당 한원진과 논쟁을 할 때 이간은 인성과 물성이 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홍대용의 의산문답에서 얘기했었던 한 가지의 내용 중에 인물균 사상이 있습니다. 인성과 물성이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홍대용은 인성과 물성은 이미 균질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외암 이간보다 한 단계 더 진보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홍대용에게 돌출적으로 나왔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홍대용은 천안인물이고 외암 이간은 아산인물입니다. 지역적으로 굉장히 지근거리에 있어요. 물론 세대는 다릅니다. 네, 세대가 달라도 외암 이간의 저수를 충분히 봤을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담원서에서 그 단서를 못 찾았습니다. 향후 찾고 싶어요. 네. 좀 찾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을 거고요. 하나의 가설로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상대주의와 다양성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오히려 상대주의는 다양성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절대주의적 가치를 둬버리면 다양적으로 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다양성은 이미 존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만 상대적인 부분은 나도 인정되고 너도 인정돼 라고 하면 오히려 다양화시키기에는 훨씬 더 연결고리로 적합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성리학, 그러니까 제가 탈성리학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홍대용의 학문의 기초는 전 성리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사고의 확장, 사상의 확장이 이루어진 거고요. 다만 기존에 사문단적으로 몰렸던 인물들도 사실 그들이 반성리학이냐? 저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참고로 제 전공이 사실은 조선사가 아니고요. 네, 백제사 전공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더라도 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감안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문적으로 정립을 할 때 너무 반성리학이라는 개념을 증폭시킨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조금 대안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탈이라는 표현을 좀 쓴 거고요.
기초는 성리학이지만 성리학에서 또 다른 것들을 좀 더하고 다르게 보고 이런 부분들을 또 다른 개념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탈성리학에 저는 그거에 대해 이렇게 집착할 이유는 없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성리학을 무시하거나 하지 않았고 담원홍대용은 성리학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상의 어떤 발전, 진보를 한 단계 더 이룩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홍대용이 갖고 있었던 공직 가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아까 그 정정길 원장님의 기조 강연을 제가 들으면서 저를 좀 개인주입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에서 아산시 A팀장을 검색하면 기사가 많이 뜰 겁니다. 그 A팀장이 바로 저예요. 이제 정정길 원장님이 공직사회가 변하려면 공직자들이 주체적으로 소명의식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A팀장처럼 됩니다. 왜? 소신 있게 문화재 업무를 20년 했던 제가 시장의 공약 사업을 반대하면서 문화재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가 보복성 인사 조치에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팀장 보직에서 해임됐고요. 면사무소로 쫓겨났습니다. 현실이 이래요. 공직사회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홍대용이 좌절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 또한 좌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제가 고소하고 행정소송 통해서 법적으로 싸움하고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시장의 그 수많았던 동료들이 다 저한테 등을 돌렸어요. 왜? 시장한테 눈밖에 나면 괘씸죄에 걸려서 다 저렇게 되는구나. 제가 옳고 그르다라는 판단이 없습니다. 조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공직문화의 현 주소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러한 문제의식의 끈을 놓지 말자. 제가 행정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홍대용이 굉장히 본인이 갖고 있었던 혁신적인 사상들이 그 시대에 반영되지 않아서 좌절했었던 부분들을 제가 건곤일추종 주인이라는 시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아까 질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산정약용은 그걸 극복했어요. 강진에 20년 정도의 귀향살이를 하면서 저서를 수백 권으로 냅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다산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를 하죠. 그런데 홍대용은 다산하고 조금 지점이 다릅니다. 제가 느끼기에 홍대용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내성적 인간이에요.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단 다산처럼 본인이 갖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글로 표현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본인을 내세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지원하고의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저술한 것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실은 저술했는데, 저술했으니까 우리가 담원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담원홍대용이 갖고 있었던 어떤 개인적인 성향에서 발현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 홍대용을 아는 다양한 사람들로 통해서 홍대용의 가치가 지금의 현대적 가치까지 이어질 것 같고요. 홍대용이 갖고 있었던 그런 문제의식들이 지금의 공직자들이 배워야 될 하나의 큰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몸소 깨닫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